요즘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기사 제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묘한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KF-21을 설명하는 문단에서 더 이상 기체 형상이나 레이더가 첫 줄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엔진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던 부품이 이제는 기사 서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의 방산 분석 기사들은 KF-21을 두고 속도나 세대 구분보다 먼저 추진 체계의 선택을 문제 삼습니다. 지금 쓰는 엔진이 무엇이냐보다 한국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엔진을 가질 수 있느냐를 묻는 구조입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도입 수량을 채우는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20에서 30년을 끌고 갈 산업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KF-21을 수출형 경전투기 프레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체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냐 아니면 설계 한계에 묶이는 기체냐를 가르는 기준선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엔진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계열은 검증된 선택지입니다. 최대 추력 약 22,000파운드급 안정적인 정비주기 그리고 이미 수천 시간 누적 운용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해외 기사들이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심장이 언제까지 외부 결정에 묶여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 한국의 차차 세대 엔진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추진한 이후에 3중연소 엔진이라는 더 어렵지만 꿈의 영역을 바라보는 엔진까지 구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국산으로 바꾸는 순간 성능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기술의 방향은 여전히 기존 강국이 정한 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3중연소는 그 궤도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벗어나겠다는 선택입니다. 초음속 구간에서 애프터버너에 의존하지 않고 연료 효율과 채공 시간을 함께 관리하려는 구조는 작전 방향과 운용 비용을 동시에 바꾸는 변수입니다. 한국은 KF-21이라는 실물 플랫폼과 시험 데이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가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중연소는 과시용 기술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선택된 것입니다. 특히 외신들은 KF-21 개발 일정이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예민하게 짚습니다. 시험 비행 누적 횟수, 양산 전환 시점, 그리고 블록 단위 개량 구조까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변수는 추진 체계라는 분석입니다. 레이더와 무장은 교체할 수 있지만 엔진은 전투기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KF-21 엔진 이슈를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설계 권한의 이동으로 해석합니다. 국내에서 이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KF-21이 처음으로 국산 엔진 논의를 공개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기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시도조차 부담이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검토하지 않는 쪽이 더 이상해진 상황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이 흐름을 먼저 읽어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성형 전투기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완성 이후를 설계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KF-21의 다음 심장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설계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던져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방산의 위치가 이미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중연소 엔진이라는 개념이 KF-21과 함께 거론되자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개념은 아직 실전 배치된 전투기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 엔진 기술사에서 연소 구조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져 왔고 그 보수성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연소 방식이 바뀌면 출력 곡선, 열하중, 소재 수명, 제어 로직, 정비 주기까지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터보팬 구조 안에서 압축비를 높이거나 냉각 효율을 개선하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3중연소는 이 틀을 벗어납니다. 일반적인 군용 터보팬은 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한 뒤 단일 주연소실에서 연소시키고 필요시 후연소기를 가동해 추가 추력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초음속 영역에서는 연료 소모율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F414 계열 엔진의 경우 순항 조건에서의 비연소비 추력 대비
현재 연료 소비율은 안정적이지만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연료 소모는 수배 단위로 증가합니다. 공개된 기술 자료를 종합하면 후연소기 가동 시 연료 소비율은 비가동 상태 대비 3배에서 5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연소 개념은 이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키려는 접근입니다. 압축된 공기를 하나의 연소 조건에 몰아넣지 않고 서로 다른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단계적으로 연소를 관리해 에너지를 뽑아내겠다는 발상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보면 이 길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F135처럼 최대 추력 약 43,000파운드급 엔진을 운용하며 막대한 예산과 생산 규모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 하나에 투입된 개발비는 수십조 원 단위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유럽은 롤스로이스와 사프란, MTU가 참여하는 차세대 엔진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주력 방향은 가변 바이패스 비율 조정과 냉각 효율 개선입니다. 다단연소 구조처럼 설계 철학 자체를 바꾸는 접근은 개발 일정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신중하게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역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온 내열 소재와 추력 대비 중량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연소 구조를 크게 바꾸는 시도가 시험 인프라와 비용 부담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개념을 동시에 시험하는 국가로 평가되지만 삼중연소와 유사한 구조가 실전 단계에 들어갔다는 객관적 데이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소 구간이 늘어날수록 제어 알고리즘과 신뢰성 확보 난이도가 폭증한다는 점은 어느 나라든 동일하게 부딪히는 장벽입니다. 전 세계가 삼중연소 엔진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순항 영역에서는 낮은 연소 강도로 효율을 확보하고 가속 영역에서는 추가 연소 구간을 통해 즉각적인 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소 구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제어 변수는 단순합이 아니라 곱셈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수십 년간 연구 논문과 지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오래된 개념이 한국에서 다시 언급되는 배경에는 KF-21이라는 실물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큰 장벽은 시험 환경입니다. 고온 고압 조건을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지상 시험 설비와 이를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한국은 KF-21 시험 비행을 통해 이미 수백 회 이상의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엔진과 기체 간 상호작용에 대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삼중연소와 같은 고위험 개념을 당장 양산이 아닌 연구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F414 계열 엔진은 최대 추력 약 22,000파운드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톤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톤 내외의 추력에 해당하며 동급 전투기 엔진 가운데 안정성과 정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평균 정비 주기와 신뢰도 지표는 이미 수천 시간 누적 운용 데이터를 통해 검증됐고 유지비 역시 동급 대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초음속 비행 시 후연속이 의존도가 높고 그 결과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한국이 검토 중인 차세대 엔진 연구는 이 한계를 정면으로 줄이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목표는 최고 속도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 10%만 늘어나도 전투기 운용 개념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투 행동 반경이 약 1000km 수준인 기체에서 100km 이상의 여유가 생기면 공중급유 의존도와 출격 회전율이 동시에 변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매체들은 삼중연소 논의를 속도 경쟁이 아니라 운용 효율 경쟁으로 해석합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차세대 엔진 연구의 핵심은 열관리입니다. 현대군용 터보팬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는 대략 1600에서 1700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온도를 수십 켈빈만 올려도 추력 대비 효율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만 소재 수명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단결정 블레이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자재 같은 고가 소재를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이 영역에서 소재와 냉각 기술을 병행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삼중연소 연구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동일한 온도 한계 안에서 연소 에너지를 분산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히 독특합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무제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유럽처럼 다국적 협의 구조에 묶여 있지도 않습니다. 단일 국가 주도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KF-21이라는 실물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 시험과 개량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전력 공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점 역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삼중연소 엔진 논의는 한국에게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삼중연소 엔진을 둘러싼 핵심은 누가 먼저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복잡한 연구를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시험기체, 산업기반, 그리고 단계적 개량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을 둘러싼 엔진 논의가 해외에서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한국이 이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삼중연소 엔진은 아직 완성된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미 과거의 추격자 위치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11일 한국 100kW 터보팬 엔진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4,500파운드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공중전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경쟁은 추력이 얼마나 되는가와 무장을 얼마나 싣는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르는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해외보다 앞서 전기화 엔진이라는 실질적 해법을 공개하면서 공군력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되는 GE-F414 엔진의 발전 출력은 약 30kW 수준입니다. 기존 전투기에서는 이 정도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최소 전력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는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kW로는 선택과 집중밖에 불가능합니다. 즉,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을 줄여야 하고 전자전을 강화하면 다른 장비를 제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엔진은 발전 능력을 무려 100kW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3배라는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 자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100kW라면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전 냉각 계통을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여유 전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투기가 비행하는 발전소가 되어 전장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한국형 전기화 터보팬은 로터 일체형 인베디드 발전기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를 구동하던 방식은 기계적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구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바이패스비를 4 이상으로 설계하여 연비와 장시간 채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연료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채공하며 모든 전자장비를 지속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북아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이 선택은 한국적 현실에 딱 맞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세계에서 가장 전자전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해와 동해 상공에서는 탐지와 교란, 데이터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시간 동안 공중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간 추력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전기와 터보팬의 의미를 현장에서 풀어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계가 동시에 요구하는 건 추력과 항속만이 아니라 항공기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A사 레이더가 GAN 소자 도입으로 탐지거리와 전자전 모드의 활용폭을 넓히려면 전력과 열 관리의 여유가 먼저 열려야 하고 네트워크 중심 교전에서 다중 센서를 동시에 구동하려면 순간 피크와 평균 전력 둘 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해외 전문 매체는 이미 전력과 냉각 요구가 충족될 경우 GAN 채택이 현용 전투기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냉정하게 제시했고, 이는 기체가 스스로 전력 플랫폼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국내 연구 생태계를 보면 방향이 선명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내연 발동기, 발정이, 배터리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기술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유무인 항공체를 포괄하는 가스터빈 기반 미래 추진계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소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에서 검증한
하지만 새로운 가스터빈 영역으로 이식해 엔진이 곧 전력권인 구조를 정면 돌파하려는 구도입니다. 개발 연속선상에서 보면 전력 발생을 엔진 코어와 결합하거나 엔진 스풀과 지능적으로 연동하는 설계가 유력하고, 그 결과로 기체 설계의 공간과 중량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시청자들이 체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나 충실한 동방이 개념이 전장에 안착하면 탑재 장비의 스펙이 빠르게 커집니다. 광대역 제머를 쓰는 순간부터 데이터 링크는 더 두껍게, IRST는 더 정밀하게, 표적 식별 알고리즘은 더 많은 연산을 당겼습니다. 이럴 때 전력 여유가 없는 플랫폼은 전술 옵션이 줄어듭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추력이 전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관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전술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100kW급 전력 여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약 100kW 수준이 소형 UAS가 상대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실용 지평선으로 제시된다고 정리합니다.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바로 이 임계선으로 수렴한다면 항전 장비와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제머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력의 자유도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주제는 공학 논문이 아니라 수출과 작전 개념을 함께 바꾸는 카드입니다. KF-21 시제기에서 검증한 각종 전자장비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요구 전력은 커지고, 차기 개량형이나 무인 동반 체계로 갈수록 항공기 전기와 지수가 높아집니다. 덕분에 작은 추력급에서 큰 전력 여유라는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무인기는 탑재 중량과 항속에서 극단의 균형을 찾아야 하므로 발전 모듈을 엔진 계통과 촘촘히 결합해 효율과 신뢰성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국내 제작 생태계에는 이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열관리, 부품군을 묶어내는 공급망이 이미 성장해 있습니다. 선행 연구로 다져놓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통합 제어 노하우가 그대로 군용 가스터빈 전기화에 투입될 수 있다면, 이건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기체 생태계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한국이 차세대 플랫폼에서 성능 한계의 뚜껑을 여는 열쇠로 기능하고, 그 열쇠를 쥔 국가는 전장 소프트웨어와 전력 아키텍처를 동시에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합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의 기초와 가스터빈 확장선, 그리고 운용 환경에서의 냉각과 전력 관리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짚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외 전장 추세가 요구하는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센서, 전자전, 지향성 무기를 한 프레임 안에서 병행하려면 기체가 100kW급 전력 여유를 안전하게 뽑아내고, 그 열을 조용히 처리하며 고기동 중에도 파워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동시 방정식을 풀 줄 아는 나라만이 차세대 전장에서 정보 우세와 생존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방정식을 각 요소 기술에서부터 하나씩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 전투기용으로 E2SG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미국 프레스 앤드 휘트니 역시 F135 엔진의 향상형 패키지를 통해 발전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4,000에서 5,0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100kW급 전력을 구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는 곧 무인 전투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각국이 값싼 무인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장시간 채공하며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이제 그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00kW 전력 여유가 만들어낼 전술 변화는 극적입니다. 기존에는 센서를 켜는 순간 다른 장비의 출력을 줄여야 했지만, 이제는 탐지부터 교란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 동시에 전자파로 교란하고 뒤이어 지향성 무기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또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편대 전체의 전투력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미래전장은 소형 레이저 방어 체계나 마이크로파 무기를 기체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영역이었지만, 이번 엔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번 엔진으로 공중전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한국형 전기와 터보팬은 단순한
위험한 엔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차세대 전쟁의 심장을 선점한 기술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아직 시험대 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적 해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KF-21 블록3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이 철학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